그 썸머리를 보니까 이제 문답 형식으로 해놨는데 요거 다 오픈하시면 이제 재미없으니까 제가 하나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뭐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오더라도 뭐 마일드 리세션이다 아니면 여전히 뭐 경착륙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노랜딩은 좀 없어졌죠. 근데 어쨌든 우리 빈센트가 보시기에는 미국 경제 어떻습니까? 지금 침체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생각보다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까?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요.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마일드 리세션, 그러니까 3월 FOMC 의사록에서 달렸던 멘트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일드 리세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 침체 초입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화면에 잠깐 보시면 오늘 뭐 월요일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많은 것을 다 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네. 제가 중요한 메시지는 좀 던지고 가고 싶은데요. 첫 번째, 침체는 왜 오는가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꽤 가팔랐기 때문에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80년대 초 이후에 가장 빠른 금리 인상 폭입니다. 월간 기준으로 약 37bp 정도 되니까요. 이게 80년 12월 이후에 가장 큰 속도입니다. 이렇게 비용이 높아지는 단기간에 높아지는 거에서는 장사 없다라는 것이 현재 나타나는 것이고 또 약한 고리들이 이미 SVB 사태부터 시작해서 나타나고 있다.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의 근거는 이코노미스트다 보니까 제가 매크로 레진 모형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게 OECD에서 나오는 국가별 경기 선행지수를 갖고 판별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개편이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체 시그널은 나오고 있다. 자, 먼저 제가 이 차트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네, 이 차트인데요.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OECD 미국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원래는 기준선이 100으로 100 이상이면 장기 평균보다 위에 있다. 100 밑에 있으면 장기 평균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이것을 약간 변형시켜서요. 표준 편차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봤을 때 이 아래의 점섬이죠. 표준 편차 마이너스 2를 터치했을 때 1970년 이후에 미국의 7번의 경기 침체 구간에서 6번이나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는 의미에서 이번에도 2023년 1월 달 기준으로 침체 시그널이 떴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실물 경제랑 시차는 한 6개월에서 9개월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실질 GDP 그로스가 역성장되는 것은 3분기에서 4분기쯤이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 침체 신호가 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트는 뭐 늘상 보는 것이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인데요. 2022년 10월 27일 이후에 전 구간에서 6개월 연속 역전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 폭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10년물과 3개월, 10년물과 2년, 10년물과 5년, 10년물과 7년. 그러니까 전 구간에서 다 이렇게 역전되는 것은 참 이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른 금리 인상 폭, 거기와 결부된 매크로 레진 모형의 시그널, 더 나아가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법 확대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경제에는 침체 국면의 초입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지난주에 그 굉장한 매파라고 알려진 제임스 블러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위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럼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고용이 탄탄하고 소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블러드가 사실상 빈센트한테 얘기한 건 아닌데 마치 빈센트한테 얘기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 이코노미스트와 이코노미스트의 배경이 뒤에 있는 뭐 채권 그 매크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로 들렸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이 블러드의 말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뭐 연준이 형이니까 블러드 얘기가 맞겠죠. 하지만 저의 작은 속어를 좀 말씀드리면 화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왜 아직 미국 경제는 견고한 건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체는 온다는데 왜 지금은 괜찮지?에 대한 이유이고요. 첫 번째로는요. 금리 민감도가 상당 부분 구조상 하락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둔감해졌다는 것입니다. 민간 부채 중에서 고정금리 비중이 약 한 87%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졌는데 이미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장기물에 묶여져 있어서 네. 이것이 과거와 달리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미국 경제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67%가 가계 소비인데
그 소비에 발목을 잡고 있었던 가계부채가 이미 GDP 대비 75%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지속적인 디레버리징이 성공되었다.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떴는데 실제 과거와 달리 민감도가 하락했다라는 것이 아직은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괜찮은 거냐라고 보면 결국 시차가 이것을 다시 한번 침체의 늪으로 빠질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동성이 참 풍부한 것 같습니다. 네. M2도 그렇고 연준 자산이 이미 8조가 훨씬 넘어 있고요. 또한 1월 달에 있었던 SVB 사태도 은행 간의 뭐 1년짜리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서 연준이 잘 틀어 막은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 H41이라 그래서 이건 약간 좀 복잡한 건데 연준이 주간 단위로 대차지표 중에서 밸런스 쉿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4월 둘째 주부터는 대출 부분도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연준이 이 BTFP 즉 은행 간의 이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봉합시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봉합이 된 것으로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자,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일부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마 그 박정영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할 텐데 은행의 예금이 지역은행 쪽에서 특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렇게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괜찮았던 이유는 뭐 대형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은행들도 사실 예금이 필요 없을 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은 남의 나라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은행이 이번에 SVB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예금을 더 이상 마음 놓고 쓰지 못하고 이제 민간으로 하여금 갈구해야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시그널인데 저는 여기에 관한 트리거로 최근에 미국의 지역은행들의 예금 금리가 조금씩 스물스물 오르고 있다는 게 오히려 부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지금 장기금리 또 예대 마진에 대한 수익성 악화 이런 것들이 결국 하반기에 뇌관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지 미국 경제가 완전히 유동성으로 모든 게 다 덮여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에서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지금 절단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고용시장이죠. 고용시장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여전히 미국 고용시장에서의 미스매치, 불균형은 나타나고 있고요. 기업들이 이것을 맞이하는 자세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쉽게 사람을 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원할 때 사람을 구인하는 코스트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데이터의 해석을 좀 보면 고용은 유지하는데요. 근로시간은 참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뭐 파트타임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승을 이끌고는 있지만 이것도 과거와 똑같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오르고 실업률이 낮으면 좋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어폐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끝으로 제가 책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경제지표는 잘 뜯어봐야 됩니다. 근데 미국의 고용지표 중에서 가계조사랑 기업조사랑 나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흔히 팬데믹 이후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사회에서 저는 포트폴리오 인플로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엔잡러들, 이 엔잡러들이 과대상계 아니면 과소상계 어쨌든 제대로 포착 못하고 있을 고용지표를 감안해 봤을 때 고용시장 구조적 변화를 우리는 염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교롭게 1월 달에 계절성을 차치하고 보면 2월 달과 3월 달 비농업 부분 신규 실업 청구가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자 수는 둔화되고 있고 또한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주간 단위로 오르고 있어서 고용은 냉각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불안감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끝으로는 이제 부동산이죠. 결국 부동산을 보는 이유는 미국 가계는 소비 경제이기 때문에 소비의 원칙인 소득, 그 중에서 고용 시장을 봤으면 웰스를 봐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견고한 것 같지만 이미 두단화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뒤에서 자료 하나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이건 좀 재밌는 자료라서. 네, 이 왼쪽 차트 한번 보시죠. 미국의 부동산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일단 GDP에서의 주택 투자가 있고요. 파란색입니다. 그다음에 기존 주택 판매가 있죠. 기존 주택 판매는 신규보다는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미국의 그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이고요. 또 신규 주택 착공. 이거는 선행 지표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전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하락세입니다. 자, 이렇게 둔화세라는 게 결국 선행 지표들이 다 꺾였다라는 거. 네. 그리고 오른쪽 차트는 이건 약간 마이너한 지표인데요. 메트로폴리탄,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거점 도시에서 공실률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공시률이 더 20%대다 후반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업용 이게 부동산 빨간색이 네. 공실률입니다. 최근이고 네. 23년 1분기, 파란색이 19년 4분기입니다. 네, 코로나 전이죠. 네, 그러니까 전- 전에 비해서 최근에 이렇게 높은 공신률을 계속해서 시간을 끌 수 있겠느냐. 결국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문제가 나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지역은행들은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의 익스포저, 즉 민감도, 노출도가 큰 지역은행 단에서 문제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실제 미국 경제에는 리세션이 마일드할지 기관과 폭은 잘 모르겠으나 조짐은 분명 보이고 여기서 촉매까지 나타나고 있다. 여기 촉매는 결국 지금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채 협상 네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다가오면서 미국 경제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촉매제 얘기는 조금만 이따 갈게요. 왜냐하면 촉매제는 사실은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우리 각도기님이 제 경우로는 몇 개월 전부터 이번 부채한도 협상은 좀 심상치 않다. 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뭐 결국은 타협될 거야라고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요번은 심상치 않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잠깐만 좀 뒤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 빈센트께서 보시기에는 미국 경제가 아직은 견고하지만 견고한 이유들 아까 뭐 고용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얘기해줬지만 결국은 이제 침체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요거는 하나 조금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작년부터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한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침체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땐 별로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침체의 깊이가 말 그대로 연준의 판단처럼 마일드할 건지 아니면 뭐 과거처럼 조금 세게 올 수 있을 건지 그 부분인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일단은 견해를 좀 밝혀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저 침체를 지난해 연말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저는 소프트한 침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 침체를 이끄는 것은 금리 인상인데요. 네. 가파른 속도였는데요. 그만큼 버퍼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 거기에 대한 논조에는 연준은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한두 번 할 것이다. 한두 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번 시작하면 거의 끝까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한두 번에 좀 그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그만큼 하단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연준이 흔히 말하는 뭐 연준 풋처럼 다시 좀 경기 여건이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침체의 폭은 마일드한 수준에 그칠 거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의 경우의 네. 수들이 다 단추가 껴져야 되는데요. 네. 일단 5월 달에 마지막 라스트 댄스를 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더 금리 수준이 높아진다면 좀 네. 더 폭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외에 스탑 앤 포즈가 아니고 미국 금리 얘기하는 겁니다. 네. 스탑 앤 포즈가 아니고 정말로 일부 얘기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즉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70년대처럼 금리를 높게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경기 침체를 양산한다면 네. 저희 가정이 다 틀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5월 달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감안해 봤을 때는 네. 소프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부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제 좀 약간 취조하듯이 여쭤봐서 좀 죄송하긴 한데 왜냐하면 되게 그 제 고민이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게 결국 과거에 보면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연준이 나서서 수습해 주니까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었는데 이번 사이클은 좀 다른 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 있고 제임스 블러드처럼 기준금리를 5.5에서 5.75까지도 올려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모든 연준 위원들이 연내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마라고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연준이 쉽게 금리를 내려줄까? 그리고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한두 번이나 내린다고 한다면 이게 사인이 뭔가 좀 바뀌는 걸 텐데 그 정도 금리 인하를 하려면 혹시나 물가 위협보다 훨씬 더 금융 안정을 해친다던가 아니면 경기가 심하게 망가진다던가 이제 이런 명분이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명분 없이 그냥 한두 번 금리 인하를 과연 해줄 수 있는 상황인지 저는 그게 좀 걱정되거든요. 네, 물론 명분이 있죠.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처럼 올해는 절대 없을 거야. 점도표상에서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표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많게는 1년, 적게는 6개월 정도 앞당겨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반드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 명분 중에 첫 번째는 유동성 고갈일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일부 지역, 부동산이면 상업용, 은행이면 지역은행 쪽에 일부 문제가 있을 개연성,
놓고 봤을 때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물가가 꽤 빠르게 내려갈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까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다들 많이 전망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거의 2% 후반까지 내려간다면 그럼 충분히 연준이 지금하고 다른 스탠스를 보일 개연성도 있다. 거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2011년 7월 말일 날 협상이 불발되고 8월 5일 날 신용도가 강등됩니다. 그럼으로써 미국의 당시 3분기 GDP가 마이너스 0.5%로 역성장을 해요. 네, 똑같이 지금도 3분기에 역성장을 보인다면 그보다 더할 명분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빈센트께서는 결과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줄 만한 환경으로 갈 거다 이제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자발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촉매제, 네. 그 부채 한도에 대한 얘기인데 그 관련된 이제 자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엑스데이트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6월 3일 정도 예, 된다고 미국의 얘기했죠? TGA라고 하는 네. 일종의 월급 통장 같은 거죠. 연준의 그 미국 재무부가 연준에 개설한 연금 그 통장이 앨런 계산으로는 며칠이었죠? 6월 3일. 6월 3일이고 그 글로벌 IB들 기준으로는 뭐 한 7, 8월 정도 얘기를 하는데 네. 혹시 우리 빈센트께서 보시는 그 엑스데이트 네. 대략적인 예정 기간이 혹시 네, 있으실까요? 오른쪽 차트인데요. 예. 보시면 네, 며칠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이대로 보면. 네. 뭐 약간 뭐 세금적인 이슈가 있어서 네. 근데 세수가 워낙 안 거치고 있어서 상반기 안에는 고갈된다는 것을 기본 가정을 깔고 서둘러야 될 판일 것 같고요. 실제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가격 변수들이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늘상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이 치킨 게임, 정치권의 치킨 게임은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숙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경기나 시장 변수들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11년 때랑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여당은 똑같이 민주당입니다. 공교롭게. 그다음에 의회는 또 양분돼 있고요. 그러니까 또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2011년에는 제로금리였습니다. 0.25%였고요. 지금은 고금리죠. 5%에서 5.25까지도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의 당시 2011년도의 스탠스는 QE 스탠스였고요. 지금은 QT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아닌 거죠. 정반대의 상황인 것이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가 GDP가 2.7%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되면서 3분기에 마이너스로 전환됐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자발적인 피버팅이 좀 빨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당시 실업률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2011년에는 9%였고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후로 아직 회복이 좀 덜 된 상태였고 지금은 경제활동 인구가 상당 부분 없어진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실제 실업률은 5% 중후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보다는 경기는 나은 상황입니다. 나은 상황이라는 게 똑같이 리세션이 오더라도 되게 소프트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금융시장이 좀 재밌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건요. 달러가요. 연초 대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붉어지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2011년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것을 두루두루 감안해 봤을 때 저의 결론은 딱 하나로 귀결되는데요. 결국 진통이 있을 거고 그 진통 기간 동안에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불확실성 때문에 네, 미국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것에 많은 명분들이 연준의 어떻게 보면 운신의 폭일 수 있죠. 그런 스탠스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영화를 다 보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됐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영화를 보는 중간에는 이게 결말을 알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공포에 떨 수도 있고 만약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명분을 줄 정도의 성장률 하락이라면 이 자산시장이 그냥 버틸 수 있을까요? 표에 보시면 네. 2011년 7월 달에 한 달간 S&P 500이 마이너스 3.5%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락한 폭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정도 유동성이 그때 이렇게 많았던 유동성에서의 하락폭이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좀 네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QE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네, 유독 한 달 기준으로 마이너스 3.5%를 하락했다는 건 지금처럼 많이 유동성이 있지만 결국 QT를 하고 있는 가운데 네. 또 높은 금리 수준에서 한번 시작이 온다라고 하면 글쎄요, 네, 이번에도
지난번 2011년보다 더 커지면 커졌지 작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자,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여쭤보면 너무 좀 집요할 수 있는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그럼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 부채 한도 협상이 결국 타결된다 하더라도 타결까지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한 그 진통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이번에도 크게 조정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 그렇죠. 네. 거죠? 네, 당연히 이런 여진이 충분히 있을 거고요. 네, 가격 변수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파는 네. 뭐 당연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 빠진 게 아니고 네. 10월까지 빠집니다. 몇 개월 동안 빠졌죠? 네, 그때? 7월 빠지고 8월 빠지고 9월 빠지고 10월 빠지고. 네. 혹시 그때 조정폭 기억나십니까? 2011년도에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한 네, 고점 대비 지금 보니까 1390에서 1100대 초반까지 빠지니까요. 그럼 거의 15%? 아니죠. 예, 그렇죠. 그 정도 그렇죠. 빠졌으니까 예, 예. S&P가 그 정도면 어마무시하게 빠진 겁니다. 그럼 15%면 말이 15%지 10% 이상의 조정은 뭐 개별 거의- 종목 반토막은 뭐 속출하는 그러니까. 장이죠. 그러니까 적게 빠진 게 아니고 많이 빠졌고 이거는 이제 미국 얘기고 한국은 네. 제기업으로는 네. 정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네. 뭐 사실은 그때 이제 처음이었고 그때는 네.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2011년도는 제가 한참 리서치 하고 있을 때니까 뭐 갑자기 미국 신용등급 강등돼가지고 트리플 A가 더블 A 플러스로 되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네, 처음에 부채 한도 협상에서는 그렇게 빠졌던 게 아니었던 아니었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나서 완전히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제 기억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튀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빠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튀인 거는 등급이 빠지니까 그 리스크 프리미엄 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 올랐다가 네. 다른 자산이 다 우르르 망가지니까 믿을 건 미국채다 이러면서 오히려 미국채 금리는 빠지고 네. 다른 애들은 더 죽고 네. 정말 약 올랐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는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 건데 네. 지금은 그런 이벤트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질 정도를 보시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사실 완전 블랙박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랑 지금이랑 초유의 사태였으니까요. 네네. 그럼 그때보다는 좀 충격이 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15% 조정은 사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조정폭이 아니잖아요. 뭐 이번 1년간의 하락이 20%대 아닙니까? S&P가? 작년부터. 네, 그러니까 예. 15%는 그게 서너 달 만에 15%는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정도까지의 충격을 보시진 않는 거죠? 어떠십니까? 가격 변수의 하락폭은 네. 그 진폭 자체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 변수들의 여파는 네. 분명히 유동성이 많았을 때의 하락폭보다는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입니다. 혹시 각종이 네. 뭐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상당 부분 워닝을 좀 오랫동안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제일 보는 거 이거 결국 정치적인 변수인데 네. 너무 지나치게 공화당 의원들이 강경파가 많아졌어요. 티파티라고 표현되는 그분들이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 당 좀 뭐랄까 대표 선수를 수장에 안 앉히는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존 메카시 하원 의장 네. 선출될 때 상당한 진통이 있었죠. 14번인가 투표를 했죠. 12번인가 14번인가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건데 네. 그렇게 하는 걸 봐서는 그 민주당이 해달라는 거를 결코 해줄 가능성은 제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메카시 오히려 하원 의장은 중간에 중도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협화음은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지금 그 우리 빈센트님이 잘 정리해 주신 앞서 그 표를 이렇게 보니까 좀 다른 게 그 전에는 장이 반등하고 있었던 국면이었고요. 아 그때는 네네 이번에는 반등이 별로 없는 국면이에요. 작년에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네. 그 최근의 고점 뭐 가까운 고점도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도 6월달 고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소위 말하는 그냥 파국을 만들게 되면 공화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의 지지율이 급락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네. 과연 그것이 허락이 될 것인가 여부도 좀 고민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특별히 이제 한국하고 달라서 주식시장 박살나면은 미국 유권자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작용으로 좀 작동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이 그 보여주신 표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건 정치적인 거라 뭐 저희가 미국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조예가
그렇지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두 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을 너무 이제 파괴되면 저희가 조금 의미 없는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 빈센트의 그 분석 내용으로는 어쨌든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 자산 시장에도 한번 이렇게 샥을 줄 수는 있는 그 정도의 위험 요인은 된다. 뭐 이런 정도. 네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네. 결국 시킨 게임의 결말은 네. 성장률 하락이었다. 근데 그게 역성장이었다. 2011년도에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 근데 이제 그 하나 풀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빈센트님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려면 그 예금도 줄면서 뭐 예를 들자면 신용카드 그 사용액도 갑자기 증가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연체가 터지고 개인들의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지는 그런 국면. 그래서 소비가 꺾이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앞단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뭐 긍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블러드가 얘기한 것처럼 고용과 소비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고용의 그 뭐랄까 그 남아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빈 일자리. 네, 빈 일자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일이 이제 한쪽에선 경기가 나빠지는데 한쪽에선 경기를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거기에 대한 배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금리를 당연히 안 올리는 게 정상이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뭐 더 올려봐야 5%가 낮은 금리도 아닌데 왜들 저럴까? 그러면 파공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금리는 근데 지난 한 두 주간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거의 확정이잖아요. 25bp 금리 인상은 다음 주에 있는 거는 거의 확정이에요. 분위기 보니까. 그렇죠. 왜 저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자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기가 꺾일 수 있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그 추론이 그들과 이제 상반되는 입장에서 이제 놓이게 되는 건데, 그 과연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연준이 생각하는 게 맞을 것이냐, 진짜 그 상간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네. 참 어렵더라고요. 이거. 어렵죠. 왜냐하면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현재 나와 있는 통계로서 일부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이 동의가 되느냐가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은 사실 전후에 이렇게 실업자 대비 빈 일자리가 많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당 2개의 일자리가 있는 거죠 지금. 아니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600만의 그 구직자와 네. 약 900만 대의 구인자 최근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그건 아, 되게 좀 러프예요. 좀 줄었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1,200만까지 가던 게 줄었습니다. 네. 그 미스매치가 계속 있다는 것이죠. 네네. 네, 이 미스매치가 도대체 왜 있냐에 대해서 보면 산업 구조는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IT 쪽에서는. 그런데 이미 고용자들이 그걸 따라올 수 있겠느냐에 대한 시차도 있는 가운데 큰 팬데믹이나 샥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고용이 견고한 것이 실업률이 낮은 거, 그 외에 비노법의 일자리수 증감이 예전보다 큰 거, 왜 무것이 있는 것인가. 비노법은 취업자 수 증감은 1월, 2월, 3월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고 실업률이 낮은 것은 이 경제활동 참가율에 계산상의 허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한 피터스 연구소에서는 계속해서 실질 실업률은 5% 중후반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럼 미국의 나이루라고 할 수 있는 중립산에서의 실업률은 사실 4.5% 내외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건 이미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4.5 이상이면은 뭐 네, 충분히.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저는 이제 그 풀리지 않는 의문이나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어떤 썸띵이 뭐가 있을까 보면 아까 그 차트를 한번 빈자리하고 실업자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20년 팬데믹 터지고 저 수직으로 하락한 저 자리는 미국 실업률 역사상 있지 않았던 일이더라고요. 저게 과거에 없던 데이터예요. 저 데이터는. 네. 예, 그게 저 데이터가 사람들의 생각과 심리와 대응을 모두 바꿔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최근에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아유 이거 우리 다 망했어, 우리 다 죽었어 하니까 다 잘랐어 사람은. 다 자르고 나니까 이제 사람 구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구해지질 않아. 그것도 꽤 한 1, 2년간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함부로 못 자르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죠. 대기업들은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올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라도 돼. 근데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일단 생존하기 위해서 잘랐는데 그 다음에는 구인을 못해서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런 게 미국의 그 경제 상황들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민이 대폭적으로 빵빵빵 늘어나지 않는다면 저 트라우마를 기업들이 해소할 때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실업률의 증가 속도라든가 구인이 낮아지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나 저 이례적인 현상들이 이례적인 현상이었거든요. 저 상황들. 뭐 한 100년짜리 역사를 봐도 통계치 봐도 혼자만 이렇게 삐쭉 이렇게 네. 실업률이 삐쭉 튀어나온 거죠. 예. 임금 곱하기 근로시간이 어떻게 보면 봉급일 수 있죠. 네.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은 유지하더라도 음. 그 외에 소비할 수 있는 우리가 밀링 투 페이라고 하는데 가점 소득 같은 그런 소득이 과연 증가할 수 있겠느냐. 네. 우리가 고용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는 거기에 파생된 소비가 튼튼한가를 보기 위해서인데 네. 고용의 탄력성과 소비의 네. 탄력성을 놓고 봤을 때 소비의 둔화 조짐이 더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에 이미 많은 소비 심리 지표들이 업앤다운이 좀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하향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일단 고용 지표를 견고하지 않다라는 것에 방점을 깔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냉각되고 있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고요.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냉각되더라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견고한 수준에서 꽤 오랜 기간 포즈하는 거죠. 유지될 거다라는 것이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시간이 조금 다 돼가서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요거는 제가 또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데 그 SVB가 이번에 이 부도나무로 인해서 네. 이에 따른 이제 뭐라고 할까요?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저는 조금씩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단기자금 시장이 좀 약간 꼬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소형 은행에서 자금이 나와서 뭐 MMF로 가고 대형 은행으로 가는데 네. 이 중소형 은행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익스포저가 뭐 거의 30-40% 된다고 하잖아요. 네, 한 4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나 되나요? 네. 그러면 이 중소형 은행은 이제 자금이 없어졌으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뭐 예를 들면 만기가 오면 연장을 못 해준다던가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이들은 그렇죠. 다시 대출을 어느 곳에라든지 받아야 될 텐데 이게 매끄럽지 않는다고 하면 진짜 상업용 부동산에서 뭔가 뇌관이 크게 터질 수 있는 환경 아닌가요? 상업용 부동산의 뇌관을 네. 저는 고용 지표 중에서 근로시간 단축하고도 연결시켜 보면 그렇죠. 네, 그게 또 공실률을 20% 이상 이끌고요. 네. 결국 버티다 던지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공실률 상업용 부동산과 공실률은 상당히 좀 가장 큰 악재 요소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미국 경기에서. 그러니까 주변에 뭐 미국 갔다 오신 분들 하는 얘기가 사무실에 별로 사람들이 별로 없다. 왜냐면 다들 뭐 재택근무 많이 늘어나고 네.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오피스용 부동산에 투자를 했거나 이거에 대출이 나간 쪽에서는 지금 사실은 네. 최근에 우리 금융시장에서 뉴스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됐다라는 뉴스플로우는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갈까? 아니 한국 PF하고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국 PF. 예, 한국 PF하고 상당히 유사한 걸 모양일 것 같은데 문제는 네. 뭐냐면 이게 약간 일부 줄줄이 사탕으로 터졌을 때 미국 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건가 네.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정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시가총액으로 보면 요만하거든요. 네. 지역은행 합산해봐야 은행 한 개밖에 안 되는 정도의 사이즈의 시가총액밖에 안 되니까 뭐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 하지만은 사실은 레버리지 시장이라는 걸 감안해 보면 연쇄적으로 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규모가 꽤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포인트는 결국 SVB 사태가 뭘 남겼느냐. 엔간에선 지역은행에 돈 안 맡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들이 복원되지 전에는. 네. 그러면 지금 장단기 금리가 6개월 연속 역전되고 있는데 네. 이게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이 비즈니스에 특화되어 있는 은행들이 찰스왑이 뭐 뱅킹을 뭐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좀 더 윗단으로 올라가서 어느 순까지 무너질지를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고 섣불리 괜찮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네. 자, 그럼 사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자 제 걱정거리긴 한데 사실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견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실상을 들어가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부실화 우려도 있고 거기다 대고 이제 이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어떤 강력한 불확실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 빈센트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은 나올 건데 이게 과연 연준의 한두 번 금리 인하로 이게 상쇄될 수 있겠냐. 옛날 같았으면은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물가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못 해준다고 한다면
한두 번의 금리 인하의 효과는 그냥 이 뭐 이렇게 바다에 그냥 뭐 이렇게 모량 한 줌 같은 느낌. 이게 정말로 미국 경제 침체를 막을 정도의 효과적인 대응책은 안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소프트한 리세션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속될지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QT부터 중단하고 네. 기준금리를 한두 번 인하를 한 후에 경기가 어느 정도 돌아서는지를 감안하고 또 다른 액션이 취할 것 같은데요. 물론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비자발적 금리 인하를 제가 주장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점점 이제 현실화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다음 스텝은 무엇인데에 대해서 이제 고민거리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 보면 앞으로 펼쳐지는 연준의 금리 행보는 업앤다운이 좀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고 앤 스탑 흔히 말하는 그건가요? 인하를 한두 번 하다가 네. 또 동결도 있다가 또 다시 인상도 있다가 또 인하도 있는 이런 업앤다운이 그냥 물가 흐름이요. 과거 1970년대랑 우리가 이중 낙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한 궤도지만 다른 것은 속도입니다. 따라서 과거 70년대에 1년에 이루어졌던 게 지금 3, 4개월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도를 보면 연준의 기민한 움직임이 좀 있을 것이다. 연준은 데이터 디펜던트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바라보는 고용지표의 후행성과 데이터 디펜던트를 감안해 봤을 때 연준의 정말로 갑작스러운 변화도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미국 경제에 둔화 리스크가 있지만 또 연준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연준의 정말로 비자발적 금리 인하가 제가 생각하는 3분기와 4분기에 가시화된다면 그때는 제가 좀 더 이제 리서치 기간이 한 4, 5개월 더 남았으니까요. 네. 그때는 정말로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 폭이 이 자금의 미국의 이 난리난 상황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가 좀 돼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순서는 그 전에 뭔가 조금 충격은 먼저 오는 거죠. 그래야 네. 대응이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시간이 짧아서 아쉬운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빈센트는 한두 달 뒤에 다시 한번 좀 모셔가지고 부채 한도 협상 약간 네. 어느 정도 윤곽 잡히면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업라이즈의 우리 빈센트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